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들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아유, 요즘 뭐 정치권의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대치 국면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일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이 부분이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사연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격한 반응까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허위 인터뷰 의혹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뉴스타파 측에서도 인터뷰 전문을 공개해서 또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크게 두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지금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걸 주장했냐면 네. 거 봐라. 토건 비리를 저질렀던 족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김만배 씨의 인터뷰 즉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는 신학윤 씨와의 대화에서 그때 공산당 발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터뷰가 허위라면 그 사실도 역시 허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것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라는 프레임을 윤석열 커피라는 것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윤석열 커피 그러면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조우영을 불러서 커피를 타주고 그래 그냥 가봐 해놓고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지금까지 연상을 했는데 지금 뉴스타파의 72분의 그 원본을 다 들어봤더니 짝이 끼었다라는 게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당시에 처음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 다 잘라버리고 마치 윤석열 커피 타주고 보낸 것처럼 붙여놨는데 어저께 저도 몇 번을 들었는데 커피를 타줬는데 타준 건 직원들이 타줬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니 직원이 타줬어. 그리고 혼자 마셨어. 그리고 그냥 갔어. 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럼 윤석열 커피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크게 두 가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에 9시에 뉴스타파가 첫 보도가 나오고 12시부터 네이버와 포털에 이 기사의 흐름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옛날 드루킹처럼. 네. 3시간 12시부터 1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추천수가 폭발을 하더니 추천 상단에 오르고 네. 일정 시점에서 좋아요가 조회수보다 더 높았던 시점들이 드러나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댓글이 커뮤니티를 뒤덮은 그런 흔적이 있고 그와 관련한 한 사람이 이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죠. 최근 며칠 전에 조작을 실질적으로 MLB 코리안가 거기서 해갖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이 허위 인터뷰라는 그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투표일 직전에 벌였던 공작의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사가 올라갔을 때 당일날 이렇게 그 매크로 조작 같은 그런 추천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조작이 된 게 아니냐. 이것이 검찰 수사로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사형까지는 좀 오바드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이 선거,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조작하려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선 공작, 선거 공작이다. 여기 이제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무게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하면 길어지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지금부터? 아니요.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거 가운데 혹시 뭐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은 팩트 체크 하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는 내용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시대의 선거 사기 공작 또 뭐 사형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대성 공작은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거고 네네. 김기현 대표는 이제 그렇죠. 사형 제가 얘기를 이제 한 그- 거고. 국기문란 사건. 예, 그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묶어서 말씀드린 거고. 네. 핵심은 이게 이제 커피가 핵심은 아닐 거예요. 네. 이제 커피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이것이 말 그대로 선거판을 뒤엎으려고 그 의도된 공작과 설계가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인가 네. 아닌가가 이제 핵심이겠죠. 예. 근데 이제 김한배 씨의 이야기는 녹음되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대선 직전에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바로 뭐 확인할 지체할 사유도 없이 네. 보도에서 언론사에서 확인할 사유도 없이 그걸 보도했겠죠. 근데 2021년 9월 달이니까 대선에서 약 6개월 전에 이제 네. 두 사람이 이제 지인 사이인 거죠. 예. 한국일보 관계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같이 했었던 그 두 사람이 뭐 12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신학님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언론인이니까 언론인의 촉각을 세워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겠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72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만배 이 하천대유 대주주가 아무리 두드려도 이 사람이 뭔가 좀 협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참 못해 먹겠다. 이 사람 마치 공산당 같은 스타일이다. 뭐 그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좀 이익을 노릴 만한 틈이 안 보인다. 네. 이런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예. 뭐 커피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는 그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의 상황이 대선을 뭔가 뒤엎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이 발언 내용이었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김만배 씨는 구속 집행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나오면서 한 이야기는 녹음되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다. 부산 뭐 커피 어쩌고 저쩌고 뭐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이겠죠. 그러면 뉴스타파가 이걸 이제 대선 5일 전에 신학님 전 위원장으로 받아서 보도를 할 때 뭔가 선거판을 뒤엎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 네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언론사의 보도만으로 그렇게 이제 단정 짓는 것은 사실은 과한 해석일 수 있으니까 또 네네. 하나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네. MBC나 KBS가 이제 그걸 인용해서 보도했거든요. 근데 인용해서 보도한 거는 MBC와 KBS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거 이제 굉장히 이 대선 전에 큰 뉴스라고 보고서 이제 보도를 했던 예. 그 차원인 거죠. 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선 5일 전이라고 하셨는데 사흘 전 3월 아니요. 6일 날. 대선 보도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는 3월 6일이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예. 대선 5일 전에 신학님 위원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뉴스타파가 전달받은 시점 전달받았고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한 게 3일 전이라는 시점 말씀드립니다. 예예. 받아들이신 분들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예. 같아서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이거를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두 분이 한 말씀씩 더 하실 말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전국 상황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죠. 얘기가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예, 있습니까? 저는 이제 네. 이게 진영 떠나고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네. 제가 이제 현장 기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론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이 뉴스타파가 뭘 안 했느냐? 당사자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네. 김만배와 신학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았어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하나라도 관련이 있으니까 직접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에는 당사자인 거죠. 아니요.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불렀잖아요. 조우영 씨를. 검찰이. 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조우영을 불렀으니까 예, 예. 그럼 그 조우영을 불러서 검찰이 윤석열 검사가 됐든 박 누구 검사가 됐든 어떻게 했다 안 했다라는 건 김만배와 신학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뉴스타파든 아니면 뉴스타파 이런 보도를 했다고 보도를 하는 다른 언론이든 쓰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뭘 해야 되냐면 조우영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확인을. 야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너 진짜 윤석열이 불렀니?
아니면 커피를 누가 타줬니? 아니면 누가 덮었니? 라는 걸 확인해야 그 기사가 성립이 돼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조우영한테도 확인 안 하고 윤석열 검사 후보 확인 안 하고 단지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의 대화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조우영이 어떻게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에 대장동에 관련이 있다라고 앵커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대목 드러내고 대장동 관련해서 맞아 대장동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당사자니까 맞아요. 하지만 네. 조우영을 언급한 부분은 드러냈어야 됐다.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야기한 걸 언론사가 그대로 받았고 그다음에 MBC, KBS 지금 6명 JTBC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언론들이 안 따라갔어요. 사실은 이틀 전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확인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따라간 6명이 바로 즉시 따라간 언론사들이거든요. 이 언론사가 뭐가 문제냐? 재인용이에요. 재인용.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미 당사자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을 재인용해서 다시 재인용할 때는 또 다시 이 사람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이건 사실상 JTBC가 바로 사과했잖아요. MBC가 확인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대장동이 그 1,0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애초에 민간 사업자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리고 중간에 조우영 씨가 그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했다. 그래서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구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민간업자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을 받은 지금 김만배 씨라는 사람 그거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같은 업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당시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 민간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무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현장 기자였잖아요. 지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이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논평을 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몸통이다 아니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바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불렀다 안 불렀다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네네.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걸 갖고 대장동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 제가 반박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가 조우영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시켜 줬잖아요. 소개시켜 주면서 그렇죠. 조우영한테 이렇게 다 얘기가 됐으니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당사자가 김만배가 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요지는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을 하려면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조우영이면 조우영한테 확인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취재 안 한 것은 아주 심각한 보도에 있어서 보도윤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우영 확인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도 설명을 합니다. 조우영하고 이제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됐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연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전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했는지 여부 이게 이제 핵심 사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가 되면 될 거고.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짜뉴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MBC, KBS가 왜 이걸 보도했느냐. 그때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MBC 기자도 4명이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자 언론이 봐라 이러니까 가짜 뉴스 나오고 이걸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통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저는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관련해서도 더 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말씀하실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언론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요. 아니 근데 JTBC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용 보도한 언론사도 사실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중에 이렇게 보는 JTBC는 거잖아요. 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확인한 언론사예요. JTBC는 왜? 조우영과 인터뷰를 했어요. 봉모 기자가. 네. 그 인터뷰 자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취재 자체는 JTBC가 잘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인용보도했다, 더 그냥. 문제는 뭐냐면 네. JTBC는 네. 당시에 이 조우영 씨가 아니에요. 나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30분 동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도리어 확인도 했으면서도 기자가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기자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거 같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조우영을 만났더니 조우영은 또 부인하더라라고 붙여줘야 돼요. 당연히. 네네. 그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건 뭐 두려워했다거나 뭐 혹은 자신이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거나 하고 판단해서 안 넣었다라는 건 기사가 최소한 기자 윤리가 안 된다. 이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네. 뭐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잖아.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좀 이제 하시는 핵심은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취재할 때 왜 교차 확인을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예. 이것이 대선판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 이게 넘어갈까요? 이거죠. 네. 뭐냐면 바로 사흘 전에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왜 만약에 일주일 전이면 어떻게 되죠? 검증이 들어가요. 검증이고 왜 반박 보도가 나올 겁니다.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5일 전에 넘겼고 사흘 전에 보도를 했다. 이 사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반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왜 굳이 6개월 전에 한 인터뷰 사적 대화를 녹음을 해서 바로 투표일 즈음에 반박 보도를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보도를 했느냐. 그게 의혹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거 예,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평론가 말씀하시는 점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사를 할 때 단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일 전이지만 이건 정말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지 그렇지만 이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이제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겠죠. 네. 하지만 자 그래 대선판을 뒤엎자 도저히 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차원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져서 또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은 이걸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뭐 오늘 여러 차례 언론 기자 출신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흉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고 하고요. 뭐 악의적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한 번의 보도를 통해서라도 정강까지 하겠다. 아니 폐강까지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왜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언론 관련 법안.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이나 혹은 보수 진영에서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일단 오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오보도 그렇죠. 물론 책임은 져야 되지만 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오보라고 하는 건 실수로 해서 과정 속에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취재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과문도 발표하고 언론중재의 중재를 그대로 따르는 언론까지도 중대 뭐 완전히 과도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 그런 필터링이 완벽하게 갖춰진 중앙 언론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언론
이외에 새로운 진짜 신생 언론들 많습니다. 뭐 이거 10년 이내에 그런 언론사들 보통 한 50명 이내에 또는 네. 1인 미디어 사실 이 필터링 제대로 못하는 언론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순수한 어떤 뜻을 가진 실수를 해서 오보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마저도 모두 다 닫아버린다 하는 우려를 충분히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건 똑같이 지금도 저는 똑같이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사실 좀 뜨거운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늘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해임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할 만한 국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 뭐냐. 네. 그 당시에 매 최상병이 순직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냐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밝혀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전개돼 나가는 상황을 보면 부당성, 불법성이 이제 감지된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은 지금 1사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1사단장이 아니라 1사단, 해병대 1사단입니다.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군사법원에서는 영장도 기각을 했고, 물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판결이 다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도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뭐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논리 타당하게 답변을 잘 해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뭐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법 질서상으로도 이게 국기문란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 이것의 과연 시발점은 어디일까? 그게 국민들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오는 설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됐고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것을 밝혀내자는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해임을 요구하거나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군은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이나 혹은 정파나 이것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군의 뭐랄까요 정당성 내지는 군의 지속성이 파괴됩니다. 군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하나의 어떤 군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정말 어떤 그 정파는 어떤 특정한 군인을 지금 옹호하고 어떤 정파는 그것을 아니다 외압이 아니다 라면서 강행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정파적인 어떤 그 싸움이 이제 군의 내부에 마저도 단일한 어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되고 있구나. 이것만큼은 여야가 이게 아니다. 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파적인 어떤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공통된 의견이었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이번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군이 보여주는 일련의 그 이 태도가 사실 그렇게 투명하고 그리고 빠른 그 시일 내에 유족들의 그런 의혹이나 어느 유족들의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도의 태도였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야 정치인들한테 진짜 바라는 건 탄핵이라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돼서는 안 되는 말이다. 너무 그렇게 탄핵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파적으로 이렇게 진영 간에 그냥 비토크라시 즉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라는 게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민주당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한 번이라도 안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다수당이 돼서 야당이 됐을 때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모든 그런 장관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탄핵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탄핵 소추는 되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탄핵이란 건 정말 이 헌법과
법과 관련된 정말 결정적인 게 아니라면 옷을 벗기는 파면이라는 그런 것들을 쉽게 내서는 안 된다. 왜? 그 장관이라는 직위, 내각이라는 직위의 연속성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헌재의 입장이고 보면 네. 아니 그 내각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탄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어느 당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너무 인플레이션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근데 해임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해임 요구까지는 저는 뭐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 대통령도 이종석 국방장관의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이 지금 나오는 어떤 기사 일련을 보면 예. 이 교체 그 장관 교체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 어느 정도는 야당의 그 시각과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 아닐까 싶고요. 네. 배종찬 수장께서 혹시 하신 말씀은? 저는 5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조치. 신속한 조치가 있으면 네. 이제 야당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국민 지표를 보면은 뭐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갤럽 네, 여론조사 소개를 결과가 해드리고 나왔죠. 싶은 이유가 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네. 이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34%로 직전 조사보다는 7%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예.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똑같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33%로 직전 조사와 똑같았고요. 네. 부정평가는 58%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갔을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거라서 단식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있을 때도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조치하고 이러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아질 텐데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한두 건으로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해병대 건, 홍범도 흉상 철거 이전 논란 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매끄럽게 노련하게 조용하게 이걸 국민들은 원할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북한은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면 좀 신속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론사 전문가로서 네. 지금 한 주 만에 7%포인트가 뛰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 조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튀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거에 너무 이 수치에 너무 그 뭐랄까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추세를 쭉 본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본다면 네. 최근에 관련된 사안들을 볼 수가 있겠죠. 좀 응답자 특성별로 들어간다면 기존에 조금 빠져나갔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뭐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결집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도 그런 판단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훨씬 더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근데 왜 안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만 이렇게 탁 하고 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단식 효과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저는 네. 지난주에 네. 앵커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게 떠올라요. 제가 네. 그랬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랬더니 아. 바닥이에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뜻이 뭐냐면 더 내려갈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악재는 이미 사전 반영됐잖아요. 민주당이 네. 갖고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저는 이제 더 이상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이거는 서초동에 지금
시각이지 여의도의 시각이나 혹은 이 대통령실의 시각이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네. 그러므로 서초동의 시간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여의도에 벌어지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민주당에 영향을 앞으로 못 미칠 거다. 그래서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7%포인트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평판여론연구소하고 RN서치하고 뭐 수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금 그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게 한두 군데가 그냥 튀는 게 아니고 갤럽은 사실 제가 알기에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다른 데는 굉장히 출렁출렁 그 폭이 넓지만 여기 전화 면접 조사하는 거잖아요. 갤럽이 7%면 다른 곳에 뭐 10% 이상인 것처럼 일 것처럼 굉장히 큰 어떤 폭의 이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신호가 이미 켜지고 있었다. 몇 가지 선행된 그런 기관의 그 조사 결과가 네. 그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분석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국민의힘으로 좀 갔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어요. 김태우 전 구청장 다시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마침 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지금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강서대첩인데 저는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좀 더 손에 잡히는 전망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게 그냥 전국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였다면 네. 민주당의 이 바닥 정서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많이 득표했던 곳이 강서구. 지금 현역 의원 3명도 또 더불어민주당이고 예.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길 때도 간당간당하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파죽지세였죠.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근데 이제 바닥 정서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휴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떤 변수가 작동될 수 있냐면 결국 투표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투표율이 높아야 민주당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투표율이 60대와 70대 이상은 꽤 나올 거예요. 보궐선거의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팽팽한 접전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왜 네네.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연령대별로. 네. 네. 예, 이종근 구청장 선거가 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이번 구청장 선거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네. 왜? 이번 구청장 선거로 양쪽의 비대위가 아마 진쪽은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갈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강서구청장의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즉 지지율 드러나잖아요. 지지율은 막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가하고 있다 정도로서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관리했을 뿐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이끌어가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보다 민주당 혁신위가 사실상 국민들의 기대를 못 미쳤으니까 우리는 기대에 미칠 만큼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바꾸겠다라는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민주당의 하락세에 묻어갔다가 네네. 이제 만약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미 그 대법의 판결이 난 지금 김태우 후보가 만약 확정이 된 다음에 내보내서 졌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아마도 큰 책임을 물을 그 수밖에 폭풍이 없는. 오히려 더 큰 선거가 그럼요. 물을 될 수밖에 가능성이 없는 높다. 상황이고요. 똑같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역시 부담을 가질 겁니다. 왜? 아니 김태우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이 김태우한테 또 줘? 라고 얘기하면 또다시 민주당도 지도부는 뭐든 흔들릴 텐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한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른 요거 하나 좀 네,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고 검찰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 소환이 지금 이제 단식 국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두 분한테 한 30초씩 여유를 드릴게요. 그 시간 안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 달라진다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네. 입장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예.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 지금 사실- 이번 건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북 예. 송금인데 그러면 이제 백현동하고 같이 뭐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검찰의 수순에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내부 결집은 지금 단식을 통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딱히 이제 단식에 이제 해법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태도가 이 이제 검찰 소환 조사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정근 평론가. 입장문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참 굉장히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장에서 판사한테 입장을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깥으로 내가 이런 입장이다 저런 입장이다 한들 전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문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백정화 씨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입장문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랬다가 네. 법정에서 또 번복했다가. 번복을 했잖아요. 예. 근데 또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세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하건 그 이전에 안부수 그다음에 김성태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이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알았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받았다. 이건 대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건 이미 이 기소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 조사받고 난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사회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철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